신랑을 바람 피는 거를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몇 번씩 이렇게 엎어서 진짜 알게 해갖고 싸워서 돌아오게 할까 아니면 그냥 끝까지 계속 모르게 해갖고 애가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데 자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잔머리 굴리네. 자기가 지금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떼가지고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버리려니까 앞으로 살 일이 걱정이고. 아니 저는 살 일은 걱정은 솔직히 안 하는데 그럼 누 때문에 아예 때문에. 아이가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이해 관계 되잖아. 혼자서 애 키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 2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가 냉랭해진 게 한 2년 정도 돼요. 그래도 이제 항상 늘 힘들다고 하고 맨날 술 먹고 뭐 들어오면 자고 나가고를 반복하니까 거의 대화는 안 하고 그냥 저도 애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그냥 싸우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자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이제 은연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몇 살인데? 몇 살? 13살, 10살. 13살? 10살. 10살. 근데 만약에 엄마가 힘들면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둘 다? 아니요, 10살짜리는 아직 모르고요. 큰애도 모르는데 왜냐면 분위기상 2년 동안 굉장히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 13살짜리는 대충 엄마 아빠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 아는 적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얘기하지 마. 자기는 알아도 저는 애 때문에 이혼은 안 해요. 왜냐면 저번에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빠가 자기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빠 있지. 이혼해도 아빠 있지. 아빠가 죽나 뭐. 아니, 이혼한다고 아빠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다 아빠가 지금 엄마한테 하고 있는 얘기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니까 자기는 아빠하고 엄마가 이렇게 되면 자기는 아빠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네가 참고 계속 니네들 옆에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엄마는 니네들 성인 될 때까지 참아줄 테니까 니네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애들한테 엄마가 성인이다, 아빠는 나쁜 놈이고 악인이고 자기는 아니요, 성인이다. 그런 얘기는 그 얘기지. 결국은 아빠는 나쁜 짓 하고 엄마는 그걸 참아주고 누굴 위해서 참아준다 이러니까 아니, 저는 애가 느낄 때 장래 엄마는 아니, 훌륭한 그 사람이고 아빠는 나쁜 놈이지. 왜냐면 아빠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 집이 싫고 답답해서 나간다라고 그냥 난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이들한테 조금 미리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떡하겠니라는 조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애들이 볼 때는 엄마는 착한 사람이고 아빠는 나쁜 사람이잖아. 결과적으로 안 그래 됐어요. 그보다 엄마는 참고 살아주면 엄마는 더 착한 사람이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하니까 아빠는 더 나쁜 놈이고 그랬지 뭐. 근데 저는 솔직히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하고 얘기해가 아빠가 이래 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니 너희들만 괜찮다면 내가 너희들이 좋다면 나 참고 살아주겠다는 건 잘못됐다 이 말이야. 말 표현이. 그럼 아빠가 나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엄마는 너희 아빠하고 못 살겠다. 너희 아빠가 문제가 있고 그걸 떠나가. 자꾸 아빠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못 살겠다면 안 된단 말이야. 너희 아빠는 너희 아빠대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희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엄마도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도 아빠하고 못 살겠다. 너희들이 어떠니? 너희들만 좋다면 난 따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너희들만 좋다면. 너희들이 있겠다면 엄마가 참고 살아주겠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나는 따로 살고 싶은데 너희들이 좋다면 따로 살고 너희들이 아직 안 좋다면 엄마로서 아이들을 20살 때까지 내가 키워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사는 거고 엄마의 책임을 다하는 거고 너희들이 좋다면 나는 여자로서의 권리도 갖고 싶다 이 얘기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아 해도.
근데 바람을 피운 걸 뭐 알리고 안 알리고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알리가 남편한테 이렇게 당신이 바람을 폈잖아, 돌아오라 이런다고 돌아올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언제 알려야 된다? 이혼하려고 할 때. 이혼하려고 할 때 너가 이렇게 약속을 깼기 때문에 난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알리면 되지. 근데 뭐 지금은 남편이 너 이러면 이혼한다 이러면 협박을 하면 남편이 아이고 잘못했다 여보 한 번만 봐줘 이럴 때 이제 약간 협박이 필요해야 하네요. 한데 이 인간은 지금 나고 싶나 안 나고 싶나? 나고 싶어. 지금 안달인데 그 얘기해가 뭐하나? 그럼 잘 됐지. 풀어주면 지금 가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고 안 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이혼하겠다고 결론을 낼 거냐 말 거냐가 더 중요해. 내가 첫째 이혼할 거냐 말 거냐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결혼도 좋다고 무조건 했더니 살아보니 꼭 좋은 게 아니듯이 지금은 이혼하는 게 좋겠다 싶으지만 이혼해놓고 보면 또 어때요? 이혼해가 만약 재혼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때요? 또 딴 남자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지. 그럼 그 남자가 총각이 아닌 이상은 딴 여자하고 살던 여자예요? 안 살던 여자예요? 살던 여자지. 안 그러면 연애만 하려면 딴 여자하고 사는 남자를 가끔 만나야 되잖아. 그 나하고 살면서 딴 여자를 가끔 만나는 게 나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 나하고 사는 남자가 나하고 주로 살고 딴 여자를 가끔 만나는 남자가 낫느냐? 내가 어떤 여자하고 줄고 살고 내가 가끔 만나는 남자가 낫겠느냐? 제 말 알게 알아들었어요?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혼을 한다 그러면 딴 여자하고 늘 살던 남자를 내가 데려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늘 살다가 잠깐 갔다 온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게 나아요? 늘 딴 여자하고 살던 남자를 데려와서 사는 게 낫겠느냐? 제 말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살아라 뭐 이런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인물 괜찮고 뭐 괜찮고 뭐 괜찮다 했다 덜렁 결혼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안 괜찮은 게 발견이 됐잖아. 그렇다고 딱 이혼을 하고 그 남자를 다시 보면 내가 100을 요구해서 이 남자가 80밖에 안 돼서 이혼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80인 남자를 버리고 새로 찾아보니까 60밖에 없으면 그럼 그 인간도 괜찮나 안 괜찮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혼이 또 후회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신중하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첫째 중요하고 이게 50% 차지하고 두 번째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엄마의 책임이 아내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애들이 물어서 애들이 동의를 하면 오케이 하면 돼요. 애들이 동의 안 하면 좀 기다려야 돼요. 동의를 얻을 때까지. 그건 엄마기 때문에. 세 번째, 남편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겠죠.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렵잖아, 그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이제 바람 핀 게 어때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제 그거 이제 재판에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이혼하겠다 하면 불리한데 이렇게 증거를 딱 제시하면 이제 판사가 보고 이혼 사유에 유용하다. 처벌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옛날에는 이거 법적으로 처벌했는데 간통죄로. 지금은 이 개인이 자기 의사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거를 강제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게 아니고 개인 의사를 갖고 만난 거는 민사소송의 대상, 내가 부인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있다고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았다. 그 집에 찾아갔다. 그러면 이제 주거침입죄에다가 무단주거침입죄에다가 머리끄댕이 잡았다. 그럼 폭행죄에다가 덮어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했죠. 내 돈 빌려줘도 못 준다고 해서 때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순서가 뭐라? 첫째, 내 결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내 기분 나쁜 거 지금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딴 남자를 구할 때 이만한 남자가 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아 그래 뭐 네 없어도 뭐 니만한 건 내 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애들하고 인혼해서 아이들이 동의를 하면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동의하면. 근데 거기는 아이들 동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남편 동의도 필요하다. 바람 폈다 하는 건 본인이 약속이 깼지만은 그건 확실한 건 아니니까 내가 그걸 이제 문제를 삼아서 이혼할 사유는 되는데, 그리고 이혼할 때 위자료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은 되니까 그 증거는 조금 놔뒀다가 이혼하겠다고 결정할 때 내놓지 섣불리 그 내놓을 이유는 별로 없다. 만약에 살겠다 하면 그 내놓으면 살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낫고, 안 살겠다 하면 이제 딱 부러지게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안녕하세요. 2층에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강의 중에 자주 못 쳐다보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아시겠죠? 저 무식한 놈 이러잖아요. 무식하다 그러고, 지혜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면 손해볼 일이 많아요. 지혜가 없으면 괴로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은 보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근데 지식이 없어서 사는 게 좀 어렵더라도 지혜가 있으면 인생이 괴롭지는 않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대화는 무식한 사람을 유식하게 해주는 대화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좀 지혜로워지는 대화일까요? 예, 좀 지혜로워지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사물을 저렇게 보면 조금 낫겠다, 이런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불교 교리를 아무리 공부해도 지혜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복잡한데 아는 건 많은데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좀 빡빡하잖아요. 힘들고 걱정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스님께 질문을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질문이 두 가지라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23살 학생이고요. 무슨 학생? 23살이요. 네네. 휴학을 한 이유는 약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네. 지금 여름에 보는 시험이라서 2번 총 재수를 했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은 집에 잠시 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내년이 3월이 되면은 다시 다니던 학교를 복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약사 시험을 한 번 더 삼수를 봐야 될지 고민이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왜 시험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성적이 안 돼서.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 처음 마음은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게으름을 피웠어요? 저 나름대로는 태어나서 노력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바로 2번이나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그 분야에, 그 시험 치는 그 분야에 자기 재능으로 볼 때 네. 아시겠어요?
골프는 골프 치는 재능이 있고 뭐 야구는 야구 하는 재능이 있고 다 재능이 있잖아. 그림은 그림 그린 재능이 있듯이 자기는 그 시험에 따른 그 지식 체계를 기억하고 시험 치고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볼 때 2년이나 재수를 해서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이 분야에는 좀 재능이 부족하구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네,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굳이 그쪽에 재능이 없는데 굳이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물론 안정된 직장 이런 건 다 좋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년 해봐서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왜 자꾸 보시냐고 하셔서 네. 드는 생각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약사가 돼야겠다는 그런 이제 동기도 좀 확실하게 있었고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23살이니까 4년 정도 지났는데 네. 약사를 이제 그만두고 복학을 해야겠다고 이제 한 돌이켜 보니까 제가 4년 동안 약사만 생각해와서 다른 직업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학을 하자고 보니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전공은 환경생명공학과인데 이과는 이제 대충 수능 점수 맞춰서 약사가 되기 위한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 정도로만 대충 생각을 해서 진학한 과라 다시 돌아가자니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그쪽에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천문학자나 물리학자 빼놓고 난 딴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스님이 스님 되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나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처음에는 귓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억지로 스님이 됐는데도 이렇게 한 40년 이상 지금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남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꼭 천문학자가 됐어야 지금이라도 천문학자가 됐으면 더 좋았을까?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늙으면 늙을수록 이게 잘했다 싶어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전공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꼭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축구를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 발목을 다쳤으면 축구를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약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약사만 해야 된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편견이에요, 아집이에요. 거기 생각을 거기만 딱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무슨 과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말했잖아. 약이 작용을 하려면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안 알아야 될까? 알아야 되겠지. 생명이란 게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나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약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 약의 성분이 화학적 성분이 어떠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약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광범위한 학문이 뭐다? 생물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약은 아주 일부예요. 근데 자기가 그 생물학보다도 더 큰 범위가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약사라면 약간 좀 뭐랄까 기술적인 좀 좁은 범위에 좀 기능적이라면 환경공학이나 생명공학이라면 훨씬 더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학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훨씬 더 잘한 것 같은데, 점수가 모지래가 가기는 갔지만 내가 보기엔 점수가 잘 떼가 간 것보다도 훨씬 더 잘 간 것 같은데,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훨씬 더 전망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대충 하지 말고 오히려 생명공학, 환경공학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인체 연구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약을 지어주는 약사는 아니더라도 원래 그 자기 돈 버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금 요즘 IT 산업이라 그러잖아, 그죠? IT 산업 이후 산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BT 산업이라고 해요. 바이오 산업이에요. 우리 한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FTA 한다고 지금 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뭐다? 이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런 전자제품 만들어 파는 사람은 대찬성이고, 죽으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농민들하고 이 1차 산업은 반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중국에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촌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10년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이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를 따라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중저가 정도의 이 스마트폰은 다 우리까지도 누구 쓸까? 중국 거 써요. 이제 곧 자동차도 중저가는 어느 거 쓸까? 중국 거 써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도 다 어떻게 쓸까? 중국 거 써요. 그래서 무역이 거꾸로, 지금 우리가 흑자인데 아마 크게 적자가 날 거예요. 지금 벌써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중국제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우리 상표가 붙어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 인구가 13억, 14억 되기 때문에 인구의 10%만 해도 얼마예요? 1억 4천만 명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국의 상층부 10%는 생활 수준이 지금 우리만큼 되거나 더 됩니다. 그래서 10년만 더 지나가면 중국의 이 식품, 안정된 식품, 좋은 식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국의 농민들의 현재 의식 구조나 중국 사회의 발전 정도로 봐서 고급 식품에 만들기 위한 어떤 유기농업을 한다든지 투자를 하는 것은 거기까지 인식이 안 갑니다. 아주 소수만 있지.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거 대부분 다 수입해서 사 먹을 거예요. 근데 일본 거는 너무 비싸요. 중국 거는 값은 산데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적절한 가격에 안정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한국 식품이 어때요? 중국 수요에 엄청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딱 지금부터 보고, 만약에 전라도 같은 데 공장 세우지 말고 이런 유기농업이나 유기농을 대한 이렇게 가공식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수출한다면 오히려 이게 큰,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 상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왜 이 학생한테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느냐? 항상 지금 좋은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20살인데 자기가 이 사회에서 한참 활동하려면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뒤잖아, 그죠? 그때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할 건지를 보는 게 필요한데, 생명공학, 환경공학 이런 거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학과에 속한다. 좀 무슨 복이 있다고 저렇게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간대 저렇게 대박을 터뜨렸을까? 그런데 그 좋은 걸 투고 엉뚱데 가서 저래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되더라도 버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 알았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70년 후반, 80년, 70년 후반에 제가 잠시 학원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학부형이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요. 문과인데 어떤 학과가 유망하겠느냐 이거야. 근데 제가 유망하냐고 물으니까 중국학과 한번 보내보세요. 그랬더니 이 학부형이 확
화를 내면서 그게 무슨 전망이 있어요. 그래. 그때는 영화이면 뭐다? 도고, 불어 이런 시대인데. 근데 그때 중국어과 간 사람들은 그 학생이 30살쯤 될 때, 32, 3살 될 때 92년대 한정수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가가 있다가 중국에 지사를 기업이 낼 때 이 사람 대리급밖에 안 되는데 부장급 대우를 받고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중국 다음에 앞으로 또 부상할 나라가 또 더 몇십 년 후에 부상할 나라가 어딜까? 인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건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 선택한 학과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과예요. 받아들여져요. 아직도 약사 아니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아니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됐어요. 근데 아까 질문 두 가지 하나 짧게 드릴게요. 제가 약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제 꿈이 약사로 바뀌게 된 건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피부가 하얀 편이라서 여드름이 빨갛게 나면은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가 솔직히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화장품이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멀쩡한데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 전 잘못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화장품도 나오고 요즘 또 약사가 자기가 안 돼도 또 피부 전문 그런 데 가서 조금 손보고 또 피부가 좀 안 좋아서 얼굴로 이게 한몫 못 먹으면 자기가 또 실력으로 먹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덕택이 얼굴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보충하려고 노력을 더 하기 때문에 실력이 더 늘어나요. 옛날부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도 또 뭐요? 요즘 말 잘못하면 뭐 걸리는 거 있죠. 비하 발언이라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요? 얼굴이 예쁜 사람은 옛날에 보면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많이 얘기하잖아,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얼굴로 모든 것에서 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핸디캡이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군대 훈련 받을 때 옛날에 보면 왜 여기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굉장히 불리하지만은 모래주머니 딱 풀면 어때요? 폭발적으로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불리한 게 꼭 나쁜 거 아니에요. 불리하다고 주저앉으면 나쁜데 그 불리한 거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그 불리한 것이 도리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성공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런 데서 그 처녀로서 뭐 얼굴이 여드름이 나고 하는 거 뭐 잘 됐다 이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대에는 뭐 피부 기술 저기 뭐 미용 기술도 있고 화장도 있고 뭐 또 이런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제가 마음가짐은 그냥 편하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대로 살면 돼 그냥. 감사합니다. 태어남에 의해서 주어진 거, 피부가 검으면 검은 대로 살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살아야지 태어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거나 열등하다든지 우월하다든지 하는 생각은 세상에서도 없어져야 되고 자기를 해치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키가 작으면 나는 왜 작을까 열등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으면 옷도 적게 쓰고 이 환경이 중요한 시대에 작은 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모두 육체노동을 할 때는 남자가 유리했고 뭐가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게 유리했는데 요즘은 다 뭘랍니까? 기계로 하잖아, 그죠? 조그마한 여자도 올라가서 큰 포크레인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작은 게 뭐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작은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콤 X하고 이
뭡니까? 마틴 루터 킹하고의 어떤 차이를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마틴 루터 킹은 흑인도 백인과 동등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근데 말콤 X는 뭐예요? 검은 것이 아름답다. 흑인에게 흰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흑인은 영원히 어때요?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 것이 아름답다, 이 사고의 전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게 좋다가 아니라 집이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 생각을 바꿨어요. 집 큰 집에 가면 아이고 이거 누가 청소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딱 앉아가 뺑뺑 돌아가면서 닦을 수 있는 크기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사고가 혁명적이라 해야 돼요. 그 오늘날 같은 시대는 특히 이게 사고가 창조적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주 새로운 걸 발견해낼 수가 있어. 그 늘 세상이 하는 사고방식으로 끌려가면 발전이 없어요. 지난 100년은 우리가 서양을 모방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만 가면 돼요. 이때는 모방을 잘하는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제 모방이 끝난 사회예요. 우리가 서구 문명의 수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력이 중요해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 안 되고 둔화되는 거는 모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걸 20년 전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20년간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뚫고 나가려면 뭘 해야 된다? 창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스펙이 별로 중요 안 합니다. 10년, 20년 지나버리면 얼마나 그가 창조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늘 유리하도록 살피는 것, 이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자기의 불리한 것, 시어머니가 있으면 있어서 못 살겠다, 어머니가 없으면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그래요. 혼자 살면 외로워서 못 살겠다, 둘이 살면 귀찮아서 못 살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살면 이 혼자 살 때를 만끽하셔야 돼요. 결혼해버리면 이 혼자 사는 만끽을 못하니까. 또 결혼하면 어때요? 나중에 남편 죽고 외로워하지 말고 둘이 사는 걸 뭐 한다? 만끽하세요. 만끽하고 나면 하나 죽으면 어때요? 또 혼자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때 가서 오니까 살 때 열심히 사세요. 죽을 때 기꺼이 죽게. 근데 여러분들은 살 때는 늘 죽을 생각하고, 죽을 때가 되면 또 산소 호흡기 달아놓고 하루를 더 버틸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의료비만 자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의 유리함을 발견해 나가는 걸, 이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수처작주라 그래요. 따를 수, 고처. 그러니까 자기가 이르는 곳마다 작업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한다. 그러니까 이르는 곳마다 자기가 뭐가 된다? 주인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경으로 굳이 얘기하면, 기독교 신자도 있으니까 성경으로 빌려서 얘기하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주라. 이것 똑같은 말이에요. 오리 가자는데 따라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종이에요. 주가 아니고. 근데 내 심리 가줄게 하면 내가 주인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검은 것이 뭐하다? 아름답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사물을 보는 이 사고가 혁명적으로 탁 전환이 되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자랐으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그걸 절실히 느껴요. 내가 동남아에 가서 고어 활동을 하면, 제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어떤 사람보다 빨리 파악해요. 제가 딱 물어봐요. 농사 얼마 지어요? 이래 있고, 우리 논 15마지게. 애 몇이요? 4명. 그럼 제가 어떻게 중학교는 하나 보내요? 중학교도 못 보내요? 몇 마디만 딱 하면, 스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느냐? 왜? 40년 전에 우리 동네 뒷집에 15마지기 가져 있는 집에 애하고 딱 견져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농사 짓는 데는 뭐가 문제다, 이 집안에는 뭐가 문제다, 이때 한참 이렇게 돈 벌어가 살만하면 이제 처음에는 옷 사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부엌 고쳐줘야 됩니다. 부인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딱 제가 가구 돌아보고 집 돌아보고 부엌 돌아보고 이러면 이 생활 수준에서는 지금 부엌이 개선될 때가 왔다. 이렇게 딱 얘기가 도와주면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데 신화가 자꾸 생깁니다. 스님은 모르는 게 없다. 아시겠어요? 농사에 대해서도 다 알고 뭐 남의 그 외국의 농촌에 부엌이 불편한 것까지 알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고쳐라. 그러면 이런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배움이라는 건 대학 가서 책 보고 그거 문장 따가지고 주다라가 박사 논문 사고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고 호미질하고 괭이질하고 낫질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공부다 이런 얘기예요. 일체가 다 공부예요. 공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수행도 조금 초심자가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하지,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안목이 열리면 일체가 다 공부예요. 수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해도 수행이고 잘해도 수행이에요. 잘못하면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시 일체처,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다 공부거리고 수행하는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리가 있는 거지 이 삶을 떠나서 자꾸 찾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이 사람 마음먹기, 내 마음먹기 달렸다고 그러는데 이 보면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또 뭐 별로 진통자고 지금 제가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좀 실직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솔직하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듭니다. 남들이 뭐 부탁을 하면은 이게 좀 받아들여야 되고 거절을 잘 할 줄 모르고 또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들한테는 그냥 보여지기가 그냥 막 싫어서 그랬는지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고 내 모습을 이제 솔직한 내 모습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못하게. 아시겠어요? 남자가 뭐 좀 힘든다 그러고 싫다 그러면 뭐야? 무슨 남자가 여자처럼 쫀쫀하게 자꾸 이런 소리. 특히 경상도가 더 해요. 경상도 남자는 입을 꾹 다물고 아시겠어요? 그저 힘들어도 참고 이래야 남자지. 이런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좋다고 할 수가 없고 특히 그런 문화는 부부지간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왜 경상도 남자는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한다 이런 농담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뭐 그냥 남자가 못 참았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좀 형편이 안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선배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선배님 제가 지금 형편이 그래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 돈을 뭐 회비를 내라고 하면 제가 실직 상태라. 그러니까 비굴하게 무슨 뭐 주는 게 들어가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지. 연습 삼아 자꾸. 그런데 그게 그러고 싶은데도 그게 좀 잘 안 돼 연습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러면 스님 운전이 잘 안 한대요. 그럼 스님 뭐라 그럴까? 연습 좀 더 해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전거 잘 안 타지는데요. 그럼 뭐 할까? 연습 좀 해라. 연습한다는 건 뭐 좀 많이 넘어져라. 안 되는 과정을 거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연습 삼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먼저 질문 드렸던 부분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는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냥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구나 다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법륜 스님은 늘 웃고만 지는 것 같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볼 때 그러면 웃지 짜증내겠어. 안 그래요? 그러면 늘 텔레비에도 나올 때도 웃는 얼굴만 그러면 내보내지 짜증난 건 내보내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늘 웃기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되고 마음이라는 게 원래 똥 누러 갈 때 마음하고 똥 누고 올 때 마음하고 같다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 그래.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 그러나 누구나 다 마음은 그냥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요. 칭찬하면 좋고 비난하면 싫고 돈 주면 좋고 돈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인간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한테 강의 끝나고 저녁 안 먹었지? 저녁이나 사 먹어 하고 10만 원 탁 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겠지? 그냥 스님이 그냥 막 그냥 좋아. 훌륭하신 스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 옆에 사람에게 너 요새 생활 어렵지? 하고 100만 원을 탁 줘. 그럼 기분 나빠질까 안 나빠질까? 나빠져. 왜 그럴까? 자기한테 뭐 손해날 짓 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금방 막 스님이 굉장히 불공평하다. 스님 오늘 강의에 편견을 갖지 마라 그랬는데 스님도 편견이 있네. 옆에 여자는 젊은 여자라 그거는 100만 원 주고 나는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 그냥 기분 나빠요. 금방 그 사람 마음이란 게 이래.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시뚝빼뚝 하는 거 여러분들 촉새 알아요? 촉새란 새 알아요? 촉새 그 엉덩이 꼬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그거 봤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갖다가 촉새 물레방구 뒷궁디 흔들듯이 이래요. 따라하기 어렵지? 따라 한번 해봐. 촉새 물레방구 뒷궁디 흔든다. 그래. 촉새 물레방구 뒷궁디 하듯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마음이야. 다 그래. 니네 할 것 없이. 일어나 앉지 말고. 그런데 마음이라는 거는 한 번 먹으면 쫙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란 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마음이란 건 이렇게 늘 경계 따라 뭐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 감정이 나빠도 조금 더 저 사람이 딴소리 하면 또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이 나빴다 좋았다 하는데 내가 빠지지 않는다. 그냥 감정이 좀 나쁘거나 좋거나 원래 마음이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믿을 게 못 돼. 아시겠어요? 이거는 허수아비 노름이야. 꼭두각시 노름이야. 바깥에서 누가 잡아당기면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나를 갖고 노는 거에 속하는 거야. 그 논다는 걸 알면 내가 그거 안 놀아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 움직여서 안 놀아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놀아나는 거를 물끄러미 내가 나를 보는 거야. 잘한다 자식. 금방 던지기 좋아하고 금방 앉으기 싫어하고 이렇게 물끄러미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결과적으로 자기는 경계에 안 끌리는 사람이 돼. 마음을 한번 탁 먹으면 누가 뭐래도 안 흔들리는 게 훌륭한 게 아니고 마음이란 건 늘 움직인다는 거를 자기가 자기 마음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기를 보는 또 하나의 자기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딱 관찰하고 있으면 마음은 한쪽은 흔들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흔들리게 돼. 그러니까 마음은 안 흔들려야 된다 이렇게 정하면 안 돼. 여기 여러분들도 결혼하려면 항상 싸우는 게 뭐냐, 옛날 일 갖고 싸워요. 옛날 일. 당신 나하고 결혼할 때 이거 약속했잖아. 그때 당신 뭐라 그랬어. 맨날 일이 지나간 얘기 갖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끝이 안 나. 남북관계도 맨날 옛날 얘기, 일본하고도 맨날 옛날 얘기. 옛날에 어쨌다, 옛날에 어쨌다, 옛날에. 이러면 이 싸움은 영원히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미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거에 설령 싸웠다 하더라도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할 수밖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옛날 얘기하면 같이 협력할 수 있나 없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옛날 얘기하면 협력할 수 있나 없나? 없어. 그러나 지금 일본하고 국교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있고, 중국하고 무역 국교하고 지금 서로 경제적인 교류를 함으로 해서 서로에게 이기잖아, 그지?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전쟁도 치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면 남북 간에 협력하는 게 이길까, 대결하는 게 이길까? 협력하는 게 이길까? 미래를 보면 이거를 극복할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마음이 늘 헐떡거리는 거를 안 흔들거려야 된다 생각하면 이거 극복 방법 없어. 자기 재주로는 이 마음을 컨트롤 못해. 그러나 한 발떡 물러나가 마음이란 게 원래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 놀아나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안 흔들려야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거를 인정하고 흔들리는 거를 딱 지켜보고 있으면 이렇게 기분 좋고 나쁨이 있지만은 기분 좋고 나쁨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제 말 이해됐나 모르겠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흔들려야 된다 이러지 말고, 마음이란 게 흔들리는 거니까 마음이란 건 믿을 게 되나 못 되나? 못 된다. 마음이란 건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게 믿을 게 못 되는데 마음이 좋으면 좋다고 난리를 피우고 마음이 또 나쁘면 나쁘다고 난리 피우고 믿을 게 못 되는 거에 이래 놀아나면 안 된다. 기분이 조금 나쁘게 일어나더라도 이건 업식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좋게 일어나도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한 단계 위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바다는 물이 파도가 안 치고 고요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출렁출렁 치는 게 바다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어. 아시겠어요? 출렁출렁 치는 게 바다니까 그게 뭐예요? 배가 뒤집을 정도로 크게만 안 치도록 어때요? 해야지. 꼼짝도 안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배가 안 뒤집어질 정도만 치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늘 파도가 치는 게 바다고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게 목표로 해야지. 파도가 고요해야 된다. 이렇게 목표 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란 건 늘 이렇게 경계에 따라 출렁거리는 거다. 그걸 딱 알면 그 경기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야 자기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좋음이 없어야 된다. 이래 목표 세우면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못합니다. 늘 좋고 나쁨이 오고 간다. 윤회하고 있구나. 그거를 한 단계 밖에서 떡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다고 가서 좋다고 안아주고 싫다고 또 픽 하고 이러지 말고, 좋으면 아이고 니 또 좋다고 또 설치구나 이렇게 가서 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싫으면 아이고 니 또 입 튀어나오네 이러고, 이 감정 밖에 자기가 떡 서서 자기를 보면서 웃어요. 아시겠어요? 노는 꼬라지 보면 진짜 재밌대. 이 감정이라는 거는 애도 아니에요. 3살짜리 애같이 까불고 놀거든요. 그걸 한 단계 밖에서 딱 지켜보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좋아도 너무 들뜨지 않고 싫어도 너무 깔아앉지 않고, 그러면 이 파도가 굴곡이 심하다가 조금 굴곡이 약해지면 바닷물이 이렇게 폭풍을 치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그저 적당하게 출렁출렁 이렇게 하면 그걸 고요하다 그래. 눈치가, 알아듣는 눈치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대부분 잘못 빼앗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 마음이 한번 먹으면 쭉 가야 된다, 이래 잘못 가르쳐가. 실제로 하면 그래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다 사람이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거 원래 출렁출렁 하는 게 마음이다. 그러나 그 출렁거림에 내가 빠지면 어때요?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걸 딱 한쪽에 지켜보는, 그러면 이 출렁거림이 이 폭이 얕아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부부간에 생각을 할 때 자꾸 옛날 얘기 꺼내가 당신 옛날에 무슨 약속했잖아, 옛날에 어쨌잖아 이러면 도저히 끝이 안 납니다. 다 서로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남북 간에도 그렇고 한일 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가능하면 적게 하고 미래에 우리가 협력하는 게 다시 말하면 지금 둘이가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미래에 아이들 잘 키우고 하려면 둘이가 어떻게 한다? 협력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좋다. 그래 미래를 생각하면 협력할 일이 많고 과거를 따져가지고 자꾸 원인을 규명하려면 못 살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라.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다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업이라 하는 말씀을 할 때 절대 그 업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다고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독교라 기타 종교들은 보면은 예수라든지 하나님의 그 어떤 회개라든지 또는 고백 성사를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하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절대 저질러진 업은 피할 수가 없다면은 그거 참 심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 뭐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뭐 악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이사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 예. 아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뜻하는 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아니 마이크 쥐고 얘기하세요. 예,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예. 근데 어떤 놈은 나쁜 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죠. 착한 데도 못 사는 사람도 있죠. 착한 데도 빨리 죽는 사람도 있죠. 공부도 못하는 게 출세하는 경우도 있죠. 못생긴 남자가 이쁜 여자가 사는 경우도 있죠. 가만 보면 어떤 거는 저 사람 착하니까 저렇구나, 저 사람 참 마음이 좋으니까 저래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잖아, 그죠? 그럴 때 사람의 운명이란 건 정해져 있구나. 그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고래로부터 세 가지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인생이란 게, 이 운명이란 것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느냐? 노력한다고 되느냐? 아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날 때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갖고 안 되고 이것의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신이다. 신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신은 소위 말하면 작품을 쓰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무대 위에 가서 어때요? 연극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꼭두각시예요. 그래서 신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쪽에 한 큰 부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뜻대로 안 되면 하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들어봤죠? 작품 잘못 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태어날 때 그 사람이 너는 이 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태어나는 그 생년월일시가 무슨 년에 태어나냐, 무슨 띠가 뭐냐, 몇 월에,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나냐, 이 네 가지가 그 사람 삶을 딱 정해버린다. 이 말. 요즘 중국에서 나온 거. 이걸 뭐란다? 사주라 그래. 사주 팔자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주 팔자 타령을 하잖아요. 이거 내 팔자야. 이런다. 우리가 궁합을 본다, 뭐 사주를 본다는 건 다 운명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도 뜻대로 안 돼. 도대체 내 운명이 어떻게 됐나? 작품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우리 늘 현재밖에 모르지 내일 무슨 장면이 나올지를 모르는데 그걸 좀 넘겨가면 보겠다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자꾸 사주 보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 여자, 남자는 어떤 남자 만나 애는 며칠 두고 뒤에 뭐 돈을 좀 벌리겠는지 계속 이렇게 공공할 건지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미리 좀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보는 거 미리 그걸 좀 봐가지고 어떻게 해결책이 없나 하는 거고 모든 운명을 하나님이 좌지운대 할 때 하나님한테 뭐 해야 된다? 잘 봐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 나온다 주로? 비는 거. 좀 잘 봐주세요. 좀 비는 게 나오고 요 사주를 보는 거는 그래 비는 거 별로 없어요. 그건 미리 보는 거예요. 그걸 좀 잘 보는 사람, 천기누설이라 그러죠. 천기를 아는 사람을 만나가 어떻게 좀 미리 물어보려는 거예요. 미리 물어보면 뭐예요? 정해져 있으면. 그죠?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다? 비방이란 게 있죠. 그죠? 방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래 정해져 있지만 조금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도에서 나온 건 뭐예요? 네가 전생에 지은 그 복과 죄에 의해서 너는 이 생에 이렇게 그 복을 받고 그 죄를 지어라라고 네 태어날 때 네 전생이 너를 딱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뭐가 알고 싶어요? 전생이 알고 싶어요. 전생에 내가 도대체 뭐 했을까? 왜? 이걸 알면 현생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늘 전생을 알고 싶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에 대한 그 답답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인생은 정해져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를 말한다. 숙명이라요. 알았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숙명론에 속합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나 하나는 전생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나 하나는 태어날 때 정해져 있거나. 그런데 부처님은 이걸 부정했어요.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운명은 바꿔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게 불교로 말하면 업입니다. 알았어요? 업 또는 업식, 까르마예요. 근데 인도에서 쓰는 불교가 아닌 인도에서 쓰는 운명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네가 전생에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살도록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적 업관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는 인도 철학적 관점, 힌두교의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마디만 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누구를 한 찰 때렸다 가정했을 시에 그럼 제가 업에 의하면 누군가 또 제가 한 찰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그러니까 그게 인도의 철학이라니까. 그게 인도 철학이라니까. 불교가 아니라니까. 그게 만약에 불교라면 내가 한 대 때렸으니까 반드시 한 대 맞는다는 거는 보복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부처님이 보복의 원리를 가르쳤겠어? 그게 보복의 원리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거 있죠? 인과응보라는 게 자연적 보복의 원리 아닙니까?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보복을 받는다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교라고 알고 있는 윤회, 인과응보 이거는 99.9%가 불교가 아닌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헷갈리는 거예요. 불법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뭐 헷갈리면 좀 생각 다시 해봐야 돼요. 우리가 불교라고 알고 있는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전생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거는 인도의 힌두교 사상이다 이 말이야. 이거를 오늘 우리 대부분이 불교가 이건 줄 알고 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불교인 줄 알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됐다고 말한 거란 말이야. 이건 숙명론이다. 방법은 틀리지만 세 가지의 공통점 뭐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운명은 부처님 말씀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 그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운명이 어떻게 해서 전개되느냐? 현재 이전에 내가 해온 행위, 이 까르마죠. 이것이 현재와 미래, 과거에 내가 해온 것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영향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영향을 준다. 만약에 내가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거의 100% 그대로 규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결국은 전생이 현생을 규정한다.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렇지 않다. 영향을 절대적 영향을 주는 건 사실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그걸 바꿀 수가 있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누가 담배를 빡빡 피우고 있어요. 나하고 1시간 얘기한 담배를 한갑 피워. 완전 골초야. 그럼 내가 이제 선보 너 어제 담배 피웠지? 이러면 맞아 안 맞아? 틀려 맞아. 100% 맞지? 그럼 저분이 나보고 그래. 아니 스님 어제 나 안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야 신기하다. 그걸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안 봐도 알 수 있나? 알 수 있지? 그냥 딱 보고 너 내일도 담배 피울 거야 이랬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 내일 담배 피울 거야 하는 거는 100% 남았습니다. 이 사람 오늘 하루에 한갑 피더라도 내일 끊을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어떤 특별한 다른 노력이 없다면 그것도 100%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르마라는 거는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까르마라는 거는 변화하는 거예요. 없던 데서 생성되기도 하고 생성된 있는 것이 뭐 하기도 한다? 소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쓰는 까르마는 변할 수 없는 거고 불법에서는 그 까르마란 용어는 같이 쓰지만 뭐 할 수 있는 거다? 그건 변화하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다. 변화하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다? 소멸할 수도 있고 변화한다는 말은 생성될 수도 있다. 그 생성 소멸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재행은 뭐다? 무상하다. 이렇게 말. 그래서 이 무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상이 뭐가 중요하냐? 변할 수 없다 하면 여러분들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바꿀 수 있다고 해야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는 방법 문제 아닙니까? 그죠? 바꿀 수 없다면 방법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서 이제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근데 죄인이다 하면 이 죄를 소멸시킬 수가 없다. 죄라는 걸 한번 찍어놓으면 영원히 간다 하면 이거 노력해봐야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소멸할 거냐 하는 게 과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죄라 하는 거는 죄라 할 실체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다? 모아소리. 그러니까 이 무상과 모아가 사실은 우리를 고통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 고통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과 모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교 철학의 핵심입니다. 무상과 모아가.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서 담배에 습관이 들었다. 담배가 중독됐다. 이 습관을 말한다. 까르마라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습관에 의해서 오늘 또 피우고 내일 또 피운다. 까르마가 그의 삶을 어때요? 규정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이라도 그 까르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즉 피우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 안 끌려가고 내가 안 피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 10갑을 피웠다 하도 내일 안 피울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지만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 업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 까르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한 번 벗어났다고 다시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시때때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딱 피우고 싶을 때 딱 참아가 안 피웠다고 해서
그럼 다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1초 후에 또 일어나고 2초 후에 또 일어나고 3초 후에 또 일어나고 1시간 후에 또 일어나고 2시간 후에 또 일어나고 사흘 후에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니까 그때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니까 무지예요. 또 무의식적으로 이 말 하죠. 그 무의식 세계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피워버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끌려가려면 찰나찰나에 깨어있어야 된다. 순간순간에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수행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했던 관계없이 나는 그 과보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이미 과거에 담배를 피웠던 인연에 뭐가 된다? 과보지. 그러나 그게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피울 거냐 하는 거는 내가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심리 형상을 분석해 놓은 걸 뭐란다? 12연기라 그래요. 12연기. 그 12연기에서 핵심은 수와 애예요. 수라는 것은 담배 연기를 탁 맡았을 때 호의적인 반응. 할 때 기분이 싹 좋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 이러면. 근데 담배 안 피운 사람은 했을 때 호의적인 반응이 일어나, 거부 반응이 일어나. 그러니까 요게 왜 어떤 사람은 호의적 반응이나 어떤 사람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냐. 그거는 그 사람의 과거의 습관이에요. 담배 피운 습관이 있는 사람은 호의적 반응이 일어나지만 습관이 없는 사람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호의적 반응이 일어나면 딱 이 마음이 어떠냐. 피우고 싶은 욕구로 딱 전환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호의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욕구로 전환하는 것 그 사이에서 호의적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피우고 싶은 욕구로 전환하는데 그 호의적 반응이 일어나는 걸 딱 알아차리면 어떠냐. 욕구로 전환이 안 돼요. 부싯돌을 탁 하면 옆에 솜이 있어가 탁 달라붙으면 불이 붙는데 솜을 치워버리면 어떠냐. 부싯돌을 아무리 탁탁탁 쳐가 불이 번쩍번쩍 해도 불이 안 달라붙는다. 여기서 끊는 요 키. 근데 여기 달라붙었다. 그래서 이미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제동을 거는 거는 피우고 싶지만 어떻게 된다. 참아야 돼. 그러니까 피우고 싶은 거를 참는 건 뭐고? 계율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요 호의적 반응이 일어나는 걸 딱 알아차리고 멈춰버리는 건 뭐다? 요거는 선정을 닦는 데 속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놓쳤을 때는 계율로서 차단을 해야 되고 그런데 놓쳤어 이미 일어났는 거를 억제하려 할 때는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욕구는 일어났는데 그걸 안 하려 그러면 그래서 계율은 어기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결정심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콱 그냥 죽기 사기로 이걸 아무리 피우고 싶더라도 탁 끊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 계율만 갖고는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힘이 들어. 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호의적 반응이 딱 일어날 때 딱 알아차려 버리면 어떠냐면 욕구로 이전이 안 되니까 힘이 안 들어 싸우는 게. 이건 알아차림만 있으면 돼. 근데 대부분 우리가 못 알아차려. 무지 때문에 그냥 넘겨버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정을 닦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선정을 닦게 되면 어떠냐. 여기 바짝바짝하고 올라오는데 늘 딱 자기 마음에 아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 필링 일어날 때를 그 찰나찰나를 딱 알아차리면 반응만 있지. 거기에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 엽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래서 불법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자기 운명의 주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르마가 있으면 예를 들면 담배 연기가 탁 나면 내가 피우고 싶은 마음을 탁 일으키고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담배 연기에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저 사람이 나보고 칭찬을 하면 내가 입이 빙긋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참 좋으십니다. 법문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이러면 스님 기분 좋나 안 좋나? 기분 좋지. 그래 기분 좋아하는데 이 사람 좋긴 해.
에이그 좋기는 뭐가 좋아? 그게 무슨 본명이라고 해? 이렇게 콱 쏴버리면 기분이 나쁘나 안 나쁘나? 나쁘지. 그럼 내 이 기분 좋고 기분 나쁨이 저 사람의 말에 뭐 받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지. 내가 저 사람의 종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저 사람에 따라 웃고 울은 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건 저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 까르마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드는 걸 내가 딱 알아차리면 칭찬해도 거기에 빨려들지 않고 비난해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가 나를 칭찬을 비난하던 그 누구 문제다. 그 문제고 나는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자기 잘 나가 제법 설치고 다니는데 그게 거의 바깥 경계 여러분 노예예요.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가을에 가랑잎이 바람이 불면 막 하늘에 막 휘날리죠. 가랑잎이 지가 한번 나는 줄 알아. 근데 그 바람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바람이 멈추면 어느 개굴창에 떨어질지 몰라요. 오늘날 내가 뭐 좋고 싫고 하지만 이건 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경계에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런 거는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 데서 불법은 바로 우리의 운명을 메인, 그러니까 정해진 숙명이 아니고 운명을 자기가 창조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지냐? 내가 한 대 저 사람을 딱 때렸다 이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딱 쳤어.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한 대 때려서는 한 대 맞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또 한 대 때리려는 마음이 드나 안 드나? 안 들면 이건 여기서 끝나버리죠. 이것도 운명을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자는 한 대 때려놓고 안 맞는 방법이 없냐? 이거는 이제 연구한단 말이야. 때려놓고 안 맞는 방법이 없냐? 그거는 이제 인연은 지어놓고 과보를 피해가려는 도둑놈 심보예요. 그러니까 때려서 설령 한 대가 돌아오더라도 이 인연의 원리를 알게 되면 이 맞는 거를 그래 당연히 때렸으니 맞아야지. 돈을 빌려줬으니 어때요? 갚아야지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은 돈은 빌리고 쓰고는 갚지는 않는 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런 것이 돌아올 때 지은 인연의 과보가 돌아올 때 과보를 뭐해라? 피하지 마라. 피하지 않는 마음을 내면 과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과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그런 인연을 짓지 마라. 그러면 그 인연의 과보가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제 원리를 찾아서 공부를 해 가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인생을 다 괴로워하잖아요.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괴로워하고 저 남자가 뭐 술물 먹고 들어온다 괴남자고 저 남자 월급을 받아 집에 안 가져오고 자기가 다 썼다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그 자기는 똑똑한 줄 알지만 늘 그 남자 쳐다보고 늘 인생을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자기는 똑똑하는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놔두고 난 내대로 사는 거예요. 난 내대로. 그게 안 맞으면 요즘 같은 옛날에는 안 맞아도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 길도 이 사회가 열어놨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걸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요? 열어놨죠. 그러니까 뭐 안녕히 계십시오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 단물이 좀 있어가 그거는 싫지만은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좋은 것도 다 나쁘면 같이 사나 안 사나? 안 살아요. 요건 나쁜데 요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좋은 건 내가 취하고 요거 나쁜 건 니 좀 고쳐라. 이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요것이 싫으면 좋은 것도 같이 붙여서 버려버리든지 요것이 좋으면 나쁜 것도 같이 섞어서
취해버리든지 결론을 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여러 내 마음에 좋은 것도 있다면 요게 더 점수가 많다면 어때요? 요건 내가 가지고 요걸 감수해야 돼요.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안 돼. 왜? 나도 잘 안 고쳐지는데 난 고쳐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그거 고쳐가 입 좀 더 벌려다가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딱 그냥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죠. 탁 포기를 해버리면 이익만 딱 취하면 돼요. 오히려 그거 좀 이기적으로 좀 영악하게 놀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순진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눈을 반들반들하게 살면서 늘 바보같이 살아. 딱 영악하게 이때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살려면 좋게 생각하고 사는 게 나한테 좋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살지를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욕하면서 같이 살아요. 이게 이제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스님이 살까요 말까요? 그건 네 알았어요. 살고 안 살고는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살아야 될 형편인가? 예.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갖고 살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갖고 살면 불행해진다. 헤어져야 할 형편인가? 남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헤어지기 싫든 좋든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헤어졌지. 헤어졌으면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가지면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경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면 지려는데 안 됩니다 하면 그건 마음을 이렇게 네가 잘못 써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삽박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근데 잘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습관이 들어가.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일어나서 거기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엉뚱대로 자꾸 가니까 문제니까 그건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연습이 필요한 게. 그래 쉬워요. 어려운 아무런 이유가 없다.